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인생에는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는데 제게 몇 년 전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의 최대의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 사연도 남기게 되었네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제게 생각하지도 못한 슬픈 일을 겪게 해준 사람은 바로 저의 아내랍니다.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시켰던 제 사연을 지금부터 꺼내볼게요. 아내를 만난 것은 나이 30이 넘었을 때의 일이에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제대로 고백도 하지 못하고 젊은 청춘의 시간을 보냈었고, 그렇게 버티다가 만난 것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모든 만남의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했고 그 모임을 잘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유도했고 사람들 또한 그런 아내를 잘 따랐죠.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어떤 모임에서였는데요. 친구를 따라간 모임에서 아내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무언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그런 그녀에 대해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민서가, 저분은 누구셔? 저 여자분. 아, 저분이 이 모임 총무야? 우리가 원래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었는데 저분이 한두 명씩 계속 데려오셔서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지? 사교성도 좋고 리더도 잘하더라고. 우리랑 나이가 비슷할걸? 아, 그렇구나. 굉장히 좋아 보이셔서. 왜? 너 저 여자한테 관심 있냐? 그런 거야? 이 자식이 도통 여자들한테 관심도 없더니만. 아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내심 친구에게는 별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사실 그녀는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제게는 없던 자신감과 리드하는 성격을 갖고 있던 그녀에게 제가 끌렸던 이유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녀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액세서리 회사에 다니고 있고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그녀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었어요. 누군가를 한번 보고 이런 마음이 든 건 세상을 살면서 처음 있었던 일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성을 만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힘들다고 하던데 어째 제가 이렇게 된 줄 모르겠더라고요. 급기야 친구에게 부탁해 그녀와의 만남을 추진해달라고 했고 친구는 그날 이후 슬쩍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제가 그녀와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된 어느 날은 얼마나 떨리던지 괜히 혼자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제게 그녀는 참 잘 챙겨주었어요. 술도 따라주고 말도 걸어주면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던 저를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거 한 잔 드세요. 술 못하세요? 아, 아니에요. 마실 줄 알아요. 저 따라주시는 거예요? 네, 따라드려야죠. 우리 신입 회원님이신데 친구 따라서 오신 거죠. 제가 이 모임 총무 겸 회장 겸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는 곳인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보기 좋으세요. 여자분이 이렇게 모임을 주도하기 참 힘든데 말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워낙 사람들이 좋아해서요.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죠. 아무튼 반가워요. 자주자주 나오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된답니다. 제 연락처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연락처를 받고 나서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처는 그냥 회원관리 차원에서 주었다고 했어요. 저는 또 혹시 제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은근슬쩍 모임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된 이야기는 밥은 먹었느냐, 일은 잘 되느냐 하면서 시시콜콜한 안부를 물으면서 끝나기 일쑤였죠. 그런데 눈치 빠른 그녀는 저의 이런 연락을 보고 제 마음을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자신을 좋아하느냐고요. 당황한 저는 그저 네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그녀는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더니 그런 제가 남들과 다르다면서 제게 호기심을 갖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뭔가 지루한 일상이 싫다고 하면서 항상 새로운 무언가 생기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저는 또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웃음을 지었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부터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그녀가 제게 만나자고 말을 했고, 모임의 자리에서도 가까이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런 그녀와 이성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너무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면서 말을 꺼냈죠. 야, 내가 얼마 전에 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말이야. 너 진짜 저 여자 좋아하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 저 여자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난 처음에 그냥 네가 호기심에 물어본 줄 알고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네가 너무 진심 같아서 걱정이 좀 되네. 저 여자 사실 이 모임에서도 몇몇이랑 사귀었었다고 하더라고. 그 중에서는 뭐 유부남도 있었고 그렇다던데. 너 저런 여자 감당할 수 있겠냐? 친구는 꽤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모임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사귀었었고 그 중에는 유부남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이 한창 그녀에 대해 깊어졌을 때라 이 말을 듣고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그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했으니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뭐? 정말 그런 소문이 있더라? 내 성격 알잖아. 워낙에 내가 활발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잘을 추가하다 보니까 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 정말 절대 아니야. 맹세.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이곳에서 그런 유부남을 만나겠어, 안 그래? 소문나니까 뻔한데. 그렇게 저는 그녀를 철석같이 믿으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를 누구보다 잘 이끌어주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렵게 자란 편이라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정말 별로였거든요. 항상 돈에 관련되면 사람이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녀를 만나면서부터 그녀의 화끈한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었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맛집 알아두었거든? 오늘 거기 가자. 근데 우리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되는 건가? 돈이 많이 비쌀 것 같아서. 아휴, 또 돈 얘기한다.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그만큼 능률도 올라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이 누나가 오늘 맛있는 거 쏠 테니까 남자친구는 잠자코 따라오기만 하세요. 때로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저를 리드하는 그녀에게 저는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만나던 그녀의 친구 민주씨라는 사람도 그녀와 비슷하게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그녀들과의 자리가 매우 행복했어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속 시원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런 시원한 느낌으로 연애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었지만 딱 한 가지 그녀에게 불만인 점도 있었어요. 다름 아닌 술버릇이었는데요. 그녀는 술에 취하면 조금 과한 행동을 했었죠. 예를 들면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게 과한 애정 표현을 한다던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막 돌려서 이 얘기 저 얘기 비밀 없이 다 떠든다거나 했었어요. 특히나 알고 지내는 남자친구들에게도 서스럼 없이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 옛날에 자기가 좋아한 걸 알았냐는 둥 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감정이 솔직한 게 죄야? 어? 너같이 맨날 숨기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나아. 내가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때로는 지나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내 매력이라고. 너도 그런 것 때문에 나 좋아하는 거잖아. 거침없이 리드하고 그런 성격 때문에. 아냐? 그래, 알았어.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미안해.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사를 거꾸려 하지 않는 그녀와 가끔 이런 마찰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연애를 하면서 다 싸우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죠. 그러는 사이 어느덧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그녀는 저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왜 아이를 낳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거야?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아이잖아. 사랑하는 남자친구 아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싫다는 그녀를 말려서 결혼을 재촉한 건 저였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든 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며 아이만은 지키자고 했고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싫다던 그녀를 어렵게 설득해서 결혼을 마음먹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가는 내내 그녀의 인상은 찡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시골이 다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했죠. 더욱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나서는 자신이 생각한 시모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매우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은 자신과 백화점 쇼핑도 가고 마사지도 다니면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시댁을 원했다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조금 바꾸어 보겠다는 말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죠. 도대체 결혼이 뭔지,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의 제게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점점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더군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꼭 그녀처럼 그저 즐기면서 술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셨고 예비자이라고 데려온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술을 드시고 담배도 태우셨죠. 그녀와는 정반대인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향해 노력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새 제품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중고 제품이에요. 차도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였고 혼자 살던 집에 있던 물건도 죄다 가성비 좋은 중고 물품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나이가 33이 되도록 돈 1,000만 원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녀의 이혼하신 어머님이 결혼 자금을 대주실 리도 없었고요. 그러니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돈도 없으면서 제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엄청 많더군요. 자기야,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우리 저번에 봤던 그걸로 하자, 어? 그건 너무 비싸잖아. 우리가 가진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이 안에서 해보자. 그거 말고 이것도 괜찮은데 뭐. 아, 촌스러워. 난 이런 거 우리 신혼집에 두고 싶지 않다고. 집도 코딱지만 해서 좁아 터졌는데 가구까지 그래야겠어? 이래서 어디 누구 초대하겠니? 내 친구 민주 알지? 걔는 진짜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지금 넓은 고급 아파트에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잘만 살던데 짜증나게. 자신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정말 말도 재수없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녀와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엄청 고민했지만 저는 제가 저지른 임신에 대한 일을 책임져야 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어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모임에 나가야 한다면서 갓난아이를 제게 맡기고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모임을 나가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나간다고 하면 말없이 아이 분유를 타서 먹이고 잠을 재웠죠. 그리고 그녀에게 아주 친한 친구인 민주 씨는 아내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민주 씨는 아이가 없고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자신의 집과 남편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도 매번 저와 친구의 남편을 비교해서 아주 많이 다투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 가정을 잘 지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빨리 집도 장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닦을 생각만 했거든요.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차곡차곡 정리를 했고 주말이나 야근에는 알바도 조금씩 하면서 돈을 더 모았어요. 혼자 살았을 때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내는 장 보는 것도 귀찮고 집안일 하는 것도 귀찮기에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제가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이곳저곳 비교까지 했었는데 아내는 이런 제가 답답하다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아휴, 답답한 인간아. 그렇게까지 살아야겠어? 좀 돈 좀 더 주고 사면 어때? 사람이 화끈하고 그런 맛도 있어야지. 맨날 이렇게 몇백원 같이 따지면서 살아야겠어? 이런 아내의 말이 몇 번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대꾸를 해봤는데 서로 말꼬리 잡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저와는 반대로 돈을 펑펑 쓴 것 같아요. 모자란 돈은 개인카드까지 썼던 것 같은데 제게 늘 돈이 없다, 생활비를 더 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또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밤에 외출하던 아내는 이런저런 모임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어요. 그런 아내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는 어느새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고 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런 제게 관심도 없는 듯 밖에서의 삶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아내의 절친인 민주씨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힘들다고 하며 여행을 가야 한다며 아내와 가게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여행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3박 4일의 여행을 가는 아내 때문에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집에서 아이를 보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냉장고 안에 제대로 된 먹을 것 하나 없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도 가득했거든요. 아내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 냉장고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안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던 와중에 오래된 반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눈에 봐도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워낙에 좋아했던 무말랭이부터 몇 가지의 밑반찬 함께 있었죠. 아내는 이걸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 안쪽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죠. 어머니, 혹시 저 없을 때 집에 왔다 가셨어요? 반찬이 있길래. 아이고 그래 몇 번 갔었지. 애미가 바쁘다고 해서 집 앞에 반찬 만들고 왔는데 맛있게 먹었어? 또 해다 줘?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고속버스 타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이 먼 곳에. 그런 말 하지 마라 얘. 어? 애미가 자식 보러 가는 길이 뭐가 멀어. 나 아직 2다리 쌩쌩하고 정신도 멀쩡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걱정 말어. 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 니네 살기 바쁜데 시간 많으니 노인네가 갖다 주는 거 일도 아니니까. 알았지? 어머니는 제게 말도 안 하시고 올라오셔서 반찬만 두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아내에게 이런 얘기조차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뭐가 그리 바쁜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에 그냥 다 썩히고 있었고 급기야 그 반찬들은 상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죠. 하도 속이 상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고 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서 걱정도 되지 않는지 3박 4일 내내 문자 몇 통만 보낸 것이 다였죠. 말 그대로 제 결혼 생활은 반포기 상태로 이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어느덧 너무 마음이 허했어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하면서 후회도 되더군요. 더욱이 아내의 행동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로지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계부도 안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른 채 아내에게 그동안 준 돈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정주부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맞죠. 하지만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웠고 조금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면 제게 돈을 내라고 해서 제 개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오로지 아내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았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때로는 대리 알바까지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저희 어머니의 생신 때에도 아내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서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감싸주셨죠. 애미가 바빠서 그런데 어쩌겠니. 난 괜찮다. 이 먼 곳으로 오기가 쉽지 않지. 애미가 다음에 시간 내서 올라가마. 요새는 뭐 생일이 대수니 하나도 안 중요해 내 생일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난 정말 괜찮으니까. 이대로의 제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내시경부터 전부 다 하는 종합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제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말이죠.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더군요.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 너무 비참하고 제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내에게 조심히 제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저기 놀라지 마. 나 있잖아. 내 몸속에 암이 있대. 벌써 3기로 넘어가고 있다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뭐? 암? 아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자기 몸 이상한 것도 모르고 뭐 했어? 바보같이.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오느라 내 몸 챙길 시간이 없었나 봐. 나 어떡해 여보.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사망보험 가입했어야 했는데 요즘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목돈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아 아쉽다 시기를 놓쳤네. 뭐라고? 사망보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말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죽기를 바라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니? 그럼 가장이 죽으면 생활비 누가 벌어? 애기를 하나랑 어떻게 살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내는 이 상황에서도 제 사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그날 저녁 친구인 민주 씨와 통화를 하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씨 그러니까 그게 암이라나 뭐라나?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 나이에 내가 암 환자랑 같이 살아야겠냐?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처럼 돈 많은 놈이나 잘 물었어야 했는데 내 팔자가 이렇게 개팔자 받는 너 못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암이 안 생겨? 야 혹시 지금이라도 사망보험금 높은 걸로 가입 안 될까? 어? 제가 듣는지도 모르고 작은 방에서 몰래 통화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아픈 남편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든 이 병을 다 고치고 아내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 열심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식단도 바꾸고 암에 좋다는 건 뭐든지 다 찾아서 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아내는 이런 제게 관심도 없다는 듯 하다못해 제가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도 동행해 주지 않았죠. 항암 치료라는 것이 한 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서 남들은 다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밤마다 쏘다니는지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길래 맨날 모자르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집에 와보면 아내는 외출해버린 상태로 새벽 늦게나 집에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 상태로 아이와 함께 쓸쓸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CCTV를 사서 일단 집안 곳곳에 달아두었고 아내가 사용하는 안방 화장대와 서랍을 찾아서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도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아내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술집 영수증이 떡하니 찍혀있는 것이었죠. 이름을 보아하니 일반 맥주집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그 술집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고급 룸이 있는 술집이었는데 양주값 하나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 술집에서는 남자들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끼리 가서 남자를 불러서 함께 노는 그런 곳이라고 말입니다. 제 친구는 제가 암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제 물음에 의심을 갖더군요. 야 왜? 갑자기 그 술집은 왜 물어봐? 네가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아닐 테고. 너 혹시 네 와이프야? 어? 그런 거냐고.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긴 뭘 아니야 딱 그 짝이구만. 야 내가 웬만해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혼해라. 지금 그 모임에서 또 어떤 남자랑 말이 좀 나오나 봐. 나도 안 간 지 한참 됐는데 거기 다니는 지인이 그러더라. 네 와이프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네가 암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또 네 와이프 친구라는 사람도 거기 같이 다니나 본데? 둘이 같이 장난도 아닌가 봐. 친구는 너무 화가 난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픈 상태로 그녀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건강한 몸으로 다 나은 상태로 양육권까지 가져오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싸돌아다녔고, 저는 그런 아내의 행적을 살펴보며 하나하나 증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6번 마치고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 날짜에 함께 병원에 죽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제 딸이었어요. 아빠 꼭 이겼네. 알았지? 아빠는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아빠 할 수 있어. 이겨낼게. 이따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좀 잘 챙겨드려. 우리 딸 너무 고맙다. 고마워. 걱정 마, 아빠. 아, 그리고 엄마는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뭐라도 아빠가 이해해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응? 에이그, 우리 딸 다 컸네. 이런 아빠 마음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래, 알았어. 아빠 신경 안 쓰고 수술 이겨낼 생각만 할게. 고맙다. 고마워. 정말 사랑해. 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수술의 결과는 매우 좋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도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며 몸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식단, 운동을 병행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인생을 살아갈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며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 3년이 지나도록 암은 재발하지 않았죠. 암이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시기를 빨리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급격하게 상황이 약화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암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기적처럼 완치가 되었답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 제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돈을 버느라 지쳐 못 보고 지나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겼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일을 드디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모든 증거들을 보시더니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더욱이 양육권도 그렇고 특정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자신의 친구인 민주 씨와 함께 몇 년간이나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암수술을 받고 있던 그날에도 집에서 4명의 남녀가 함께 놀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아내의 행동은 상상 초월이죠? 그걸 보고도 여태까지 참고 있던 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아내를 향한 저의 복수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것도 발견하게 되었죠. 아내는 그동안 수많은 모임과 친구와의 약속을 나가서 엄청나게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결혼 전에는 통이 크고 화끈했던 아내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대책 없이 통만 크고 화끈한 아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던졌어요. 여보, 만약에 당신이 나랑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무슨 그런 뚱딴지 질문이 다 있어. 그때 만약 당신이랑 안 살고 뱃속에 아기만 없었으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당신 같은 찌질이 궁상남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 구질구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찌질이 궁상남? 그래, 나 찌질이 궁상남 맞아. 그래서 그나마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 안 해? 당신같이 능력도 별로 없는 남자가 무슨. 아, 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달에 뭐 좀 더 버는 거 없어? 안보험금은 받아서 다 어디다 쓴 거야? 나 이번 달에 카드값 좀 더 내야 되니까 돈 좀 보태줘. 혼자 맨날 속으로 숨기고 있지만 말고. 이제 겨우 암 완치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냐? 당신 후회 안 하지? 그럼 지금이라도 새 출발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두고 봐. 끝까지 구제불능인 아내에게 저는 최후의 통첩을 하고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한 친구 민주 씨에게도 정신 차리고 살려며 따끔한 충고도 했죠. 정신 똑바로 차려 민주 씨. 이혼한 거야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내 아내랑 그렇게 둘이 어울려서 남자들이나 만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어? 여기저기 그렇게 남자 만나서 돈 뜯어낼 생각만 하면. 뭐야? 지금 미쳤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아보다 보니 느낀 게 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내 삶에 감사하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죽어서 지옥 안 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고 내 인생 지키려면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랑 헤어지려고. 당신을 만나는 유부남 와이프한테 상간녀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 후로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도 저희 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아내는 양육권에 대해서 순순히 포기를 했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혼자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 망정이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엄마로부터 받은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아내는 모임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고 제가 상간남 소송까지 했었는지라 상간남한테서도 버림받은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은 없다면서 펄펄 날뛰더니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 줄은 전혀 몰랐던 모양이에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쌍욕까지 하더군요. 와, 당신이란 놈 정말 무섭다. 암 걸려서 인생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뒤통수라니 말 조심해.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친 거라고. 자신의 한 행동을 좀 생각해. 이딴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이런 증거들 다 불법 아냐? 남의 집에 함부로 그렇게 CCTV 달아서 관찰해도 되는 거냐? 남의 집이라니. 불법이라니. 엄연히 내 집에 내가 CCTV 달은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당신 때문에 달아놓은 거 아니야. 엄연히 집 주변에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달아놓은 거라고. 진짜 이 쪼잔한 논팽이가. 야, 내가 너한테 시집와서 못한 게 뭐냐? 어떻게 네 마누라를, 네 애엄마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 나쁜 놈. 못한 게 뭐냐고? 그냥 당신은 나랑 우리 딸을 가족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돈 벌어준 기계,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또 어떻게 했는데? 그냥 너는 편안하게 앞으로도 통 크게 한턱 쏘면서 이놈 저놈 만나면서 놀아. 그게 네가 원하는 인생이잖아. 뭐? 너 말 다 했어? 이런 미친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보험금이랑 집이라도 가져갔잖아. 명줄도 긴 놈 같으니라고. 진흙투성이로 번진 아내와의 이혼은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결국 충분한 증거가 있던 제가 승소하게 되었죠. 돈, 육아, 외도 뭐 하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던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제게 위자료까지 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걸 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친구와 함께 저를 찾아와 살림살이를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재산 분할을 한 것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에 모든 돈을 다 쓰게 되었죠. 또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친구 민주 씨도 아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입을 싹 닫고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놀고 돈 수고할 때는 최고로 친했다가 어려우면 또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그 둘의 우정인가 봅니다. 다행히 아이는 저와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딸의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을 딸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더군요. 아이와 저는 이혼을 하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둥지를 들었어요. 아이도 이혼 가정이라는 소문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었거든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새롭게 옮겨 다니면서 꾸준히 병원에도 다니고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살고 있죠. 저는 아프게 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인생은 짧으니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인데요. 그런 제 느낌대로 암보험료에서 남은 돈으로 멋진 옷도 몇 벌 샀고 이전에 타던 오래된 중고차도 정리하고 새로운 차로 마련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중고나라라고 할 만큼 모든 물건들이 다 중고였거든요. 새 차를 뽑아서 딸을 태우고 드라이브로 했던 그날은 아직도 정말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혼한 아내에게까지 퍼졌나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는 아주 오랜만에 아이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그 자리에 아빠인 저도 꼭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아내는 그동안 좀 많이 늙고 안 돼 보이기도 하더군요. 무슨 일을 다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놀면서 쓰던 시절과는 다르겠죠. 저기 잘 지냈지? 보기 좋아 보인다 당신은.
이제 아픈 곳은 없어? 병원에서 뭐래? 경과 좋대? 다시 암이 재발하진 않은 거지? 그럼 나야 잘 지내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가져? 당신 내 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뭐? 내가 언제? 그냥 그때는 아이 키우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랬지. 내가 당신 걱정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오해야 오해.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같이 나오라고 한 거 아니야? 저기 말이야. 우리 딸이랑 나랑 당신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볼게. 당신 부인 역할도 우리 딸 엄마 역할도 모두 다 제대로 할 자신 있어. 아 참, 당신 어머니도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할게. 우린 가족이잖아. 그 어떤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족.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자신의 엄마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아픈 아빠 수술할 때도 같이 안 갔잖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게 말이야. 그때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 엄마 이해하지? 아니? 난 엄마 이해 못해. 그날 엄마 외출할 때 화장이 얼마나 진한 줄 몰랐어? 짧은 치마 입고 진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게 급한 일이야.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중학교 3학년인 딸은 자신의 엄마를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제가 했던 말보다 아이가 자신에게 한 말이 더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내는 그렇게 저와 아이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 한동안 아내는 딸에게까지 연락도 하지 않더군요. 2년 정도 흐른 뒤에 연락이 온 아내는 생활고를 겪다가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제대로 정신을 차린 듯 말투도 많이 바뀌었더군요. 상간남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서도 버림받고 모든 모임에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사람 많은 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아내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끝내 아무런 뉘우침 없이 하는 행동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의 삶은 너무나 만족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삶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꽤나 살만하더군요. 오히려 아내가 있을 때보다 인상 쓸 일도 없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건강의 최대의 적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큰 스트레스가 없이 살다 보니 암이라는 병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오늘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되었네요.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만 했었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